이번 세션은 판매 담당 의사결정입니다. 판매 역할을 맡고 계신 분들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판매는 여기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완제품이 다 만들어지면 영업 담당이 고객하고 협상을 하는 내용입니다. 영업 담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고객한테 물건을 많이 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즉, 판매에서는 매출을 올리는 것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래서 협상을 하게 되는데 판매 담당 의사결정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일단 큰 틀에서 한번 화면을 보겠습니다. 판매는 이곳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이 내용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의사결정을 해야 합니다. 여기는 탭이 계약 현황이 있고 주문 관리, 카테고리 관리, 예측이 있습니다. 핵심 성과지표도 있습니다. 계약 현황부터 들어가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협상하기를 누르면 새로운 팝업 창이 뜰 것입니다. 모든 내용이 다 처음부터 보이는 것은 아니고 현재 라운드별로 일부만 보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라운드별로 협상 가능한 내용들이 달라지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됩니다. 판매는 고객별로 되어 있습니다. 푸드앤그로서리, 랜드마크, 도미닉스 등 세 고객이 있습니다. 그럼 시스템에 가서 다시 한번 상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으로 이동을 하여 판매를 누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의사결정 화면이 나옵니다. 이전 회차의 결과값을 보고자 하면 왼쪽에 타임라인으로 가서 해당 회차를 클릭하면 됩니다. 지금은 현재 회차의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과거의 라운드 내용들을 참고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에서 한 라운드가 6개월이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의사결정을 마치고 나면 그 의사결정으로 6개월 동안 회사가 운영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판매 쪽에 보면 계약 현황이 있고 주문 관리가 있고 카테고리 관리, 예측, 핵심 성과지표 이렇게 있습니다. 계약 현황을 보면 먼저 푸드앤그로서리라는 고객이 있고 랜드마켓이 있고 마지막으로 도미닉, 이렇게 고객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 세 종류의 고객이 있는데 고객별로 협상할 수 있는 항목은 똑같습니다. 해당 고객 명칭에 있는 전구 표시를 눌러보면 이 고객에 관련된 스펙들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전구 표시는 해당 생산 라인의 스펙이라든지 고객에 관련된 프로파일을 보여줍니다. 상점 수가 한 500개 정도 있고 네덜란드 내에서 시장 점유율 10% 정도 되고 다음과 같이 고객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다음으로 랜드마켓을 보겠습니다. 랜드마켓은 상점 수가 300개, 전체 시장 점유율은 8%로 조금 적습니다. 이런 정보를 보고 그 다음에 하나씩 내용을 보겠습니다. 먼저 계약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매 쪽에서도 잠깐 설명드렸었습니다. 여기에서 계약지수는 판매에 대한 계약지수입니다. 판매에서는 판매 가격 자체를 우리가 고객과 직접 협상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어떤 제품이 15유로인데 이것을 13유로로 협상합시다라고 직접적인 조정은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판매 가격은 고정되어 있으며 최종 판매 금액은 판매 계약 지수를 곱해서 결정됩니다. 우리가 고객에게 판매하는 입장이므로 계약 지수를 곱한다고 할 때 이 계약 지수가 크면 클수록 같은 수량의 물건을 팔아도 매출액은 더 커질 것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판매 계약 지수를 높일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판매 계약 지수를 높이려면 여기 밑에 있는 항목 내용 중에서 많은 것들을 고객한테 양보를 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우리 중심으로 우리 비용을 절약하고자 우리 위주로 하면 판매 계약 지수가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적절한 최적점을 찾는 게 여러분들의 숙제입니다. 여기 나온 계약 지수 수치는 밑에 있는 내용들의 어떤 의사결정 조합이냐에 따라 바뀝니다. 저장하기 전에 계약 지수 수치를 얼마든지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을 하거나 의사결정을 하려면 협상하기를 눌러서 의사결정 항목을 수정하면 됩니다. 먼저 서비스 수준 유형을 보겠습니다. 이 서비스 수준 유형이라는 것은 온타임 딜리버리, 즉 정신아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고객에게 정신아품을 얼마나 맞춰줄 수 있는지 아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95%라고 약속했다면 100건 주문이 오면 95건은 제 시간에 납기를 맞춰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준은 이 시뮬레이션 게임에서는 주문 라인 품목입니다. 즉, 이것은 납기에 관련된 우리의 준수율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주문 기준은 고객이 가장 선호하고 우리에게는 가장 엄격한 기준입니다. 라인 품목 기준은 주문 품목별로 측정하여 한 품목이라도 정시 납품을 맞추면 서비스 수치가 올라갑니다. 수량 기준은 TFC 입장에서 가장 좋게 보이는 측정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고객이 하나의 주문번호 2023번의 세 가지 라인 품목, 즉 오렌지 맛 1000개, 망고 맛 1000개, 비타민C 맛 1000개를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TFC사에서 제품을 오렌지는 1000개,
망고는 500개, 비타민C 맛은 0개를 납품하였습니다. 이때 측정 기반에 따라 서비스 수준이 달라집니다. 이 상황에서 주문 기준은 0%이고 라인 품목 기준은 33%, 수량 기준은 50%로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푸드앤그로서리 고객의 경우 서비스 수준이 원래 95%였는데 97%로 조정한다고 하면 이 계약 지수가 올라갈 것입니다. 이제 97%를 달성하려면 95%대보다 우리가 훨씬 더 내부적으로 민첩하게 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95에서 97로 맞추는 것은 좀 다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만약에 이것을 95%에서 90%로 했다고 하면 계약 지수가 많이 내려갈 것입니다. 내려간다는 것은 같은 수량을 팔아도 매출액이 줄어든다고 했습니다. 대신에 이제 95%에서 90%로 하면 우리 내부적으로 창고 쪽에서 조금 여유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 납기를 조금 못 맞춰도 될 것입니다. 의사결정 항목의 세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모든 의사결정 항목의 정의는 I 버튼을 눌러서 볼 수 있고 좀 더 상세한 내용은 자세히 보기를 눌러서 해당 항목 도움말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유통기한입니다. 쉘프라이프라고 하는데 75%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유통기한은 앞에서 게임 룰에서 배웠겠지만 완제품은 20주로 되어 있습니다. 20주로 되어 있으므로 20주에서 75%를 고객한테 약속을 해주는 것입니다. 계산해보면 20주에 0.75를 곱하면 15주입니다. 20주에서 15주를 빼면 우리 내부에서 머물 수 있는 게 5주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완제품, 안전재고, 생산간격 등을 감안하고 생산 직후부터 카운트해서 5주 안에 출하되어야 합니다. 그 이상 넘으면 유통기한이 넘어서 진부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기한을 너무 높여 놓으면 예를 들어 90%로 한다고 하면 20주의 90%이므로 고객한테 18주 이상 남은 제품을 확약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물건 납품을 하면 고객은 이 물건을 18주 동안 진열대에 진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약된 유통기한이 18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내부에서 머물 수 있는 시간은 2주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바쁘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확약한 시간을 넘길 수가 있는데 넘기면 여러 가지 진부화가 발생합니다. 폐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부화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렇듯 유통기한을 너무 높이면 진부화가 많이 발생하고 또 너무 낮추면 판매계약 지수가 많이 낮아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객은 자기 진열 판매대에 오랫동안 진열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문 마감 시간을 살펴보겠습니다. 주문 마감 시간은 12시도 있고 오후 2시 그리고 저녁 시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고객으로부터 주문을 마감할 것인지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고객은 늦게까지 주문하는 걸 좋아할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늦게까지 하면 우리 창고 쪽에 있는 직원들이 정시 퇴근을 하지 못하고 또한 오버타임 비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고객은 주문 마감 시간을 가급적 늦게까지 하는 걸 좋아하는데 우리는 어느 정도 하는 게 좋을까 판단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거래 단위가 있습니다. 거래 단위는 고객이 우리에게 주문을 할 때의 단위입니다. 파레트 단위로라면 한 파레트, 두 파레트, 혹은 10파레트 등 이렇게 주문을 낼 수 있습니다. 거래 단위는 파레트 말고 파레트층 또는 상자 단위도 있습니다. 상자 단위는 가장 작은 단위이며 상세 내용은 자세히 보기를 누르면 설명이 나옵니다. 이러한 I 버튼을 누르면 도움말 정보를 보여주고 상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거래 단위에 대해서 좀 더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거래 단위는 큰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완제품 취급 비용 등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객 입장에서는 과잉 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작은 단위로 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러므로 거래 단위가 크면 클수록 우리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계약 지수가 낮아지고 거래 단위가 적고 박스 단위로 주겠다면 계약 지수가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불 조건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팔고 나서 대금을 받는 기간입니다. 어카운트 리시버블입니다. AR, 외상 매출금인데 이는 판매 후 수금을 할 때까지 사주라는 것입니다. 물건 팔고 나서 4주 만에 돈을 받겠다는 의미입니다. 고객은 이것이 긴 게 좋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객 입장에서는 돈을 천천히 주고 싶을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빨리 대금을 받는 게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4주인데 만약에 5주로 변경하게 되면 이는 고객에게 유리한 계약이므로 계약 지수가 올라갈 것이고 4주에서 3주로 하면 반대로 계약 지수가 내려갈 것입니다. 판매 계약 지수만 보면 지불 조건을 늘려주는 게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경우 계약 지수 증가로 해서 매출액은 늘어날 수 있지만 업체로부터 대금이 늦게 들어오면 우리가 이자 비용을 내야 되고 여러 가지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합니다. 주어진 정보에 의하면 이자 비용은 연간 15%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한 라운드가 6개월이니까 라운드당 이자 비용이 7.5%입니다.
돈을 먼저 받는 게 좋으냐? 아니면 이 계약 지수를 좀 높이기 위해서 돈을 좀 천천히 받는 게 좋으냐? 이런 것들은 시뮬레이션 해보아야 하고 고객마다 다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고객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고객은 이걸 좋아하고 어떤 고객은 저걸 좋아하고 거기에 맞춰서 서로가 주고받고 양보를 해서 협상이 되면 좋습니다. 그러면 소위 말해 윈윈이 되는 것입니다. 라운드가 진행될수록 더 많은 의사결정 사항들이 열리게 됩니다. 나중에는 판촉등을 할 수 있는 창도 라운드 세팅에 따라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의사결정할 수 있는 내용들은 라운드 내에서는 모든 고객별로 똑같습니다. 랜드마켓도 보면 지금 랜드마켓은 계약 지수가 0.961호로 되어 있습니다. 도미니크 같은 경우는 1.0166입니다. 1보다 크면 똑같은 걸 팔아도 제값 이상으로 받는, 즉 프리미엄이 붙는 것이고, 만약에 1보다 적다, 예를 들어서 0.96이다. 그러면은 원래 제값보다 못 받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문 관리 쪽을 보겠습니다. 주문 관리 쪽에 있는 간단한 의사결정인데 재고가 부족했을 때 어떻게 나눠줄 거냐 하는 것입니다. 비율별로, 선착순으로 또는 고객별로 우선순위를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고객별로 우선순위를 둔다는 것은 클릭하면 어떤 고객이 제일 우선인지 고객의 순서를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건이 부족했을 때 어디를 먼저 줄 거냐와 같은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의사결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재고가 부족하면 비율별로 똑같이 나눠주겠다. 아니면 우리는 중요한 고객한테 먼저 더 주고 그 다음에 들어가겠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어느 게 좋은 건지 판매 담당자가 판단하여 의사결정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카테고리 관리 같은 경우 아마 초기 라운드에는 이 부분이 활성화가 안 될 수 있습니다. 푸드앤그로서리, 랜드마켓, 도미니크 3개의 고객이 있는데 여기에 카테고리 매니지먼트, 이 고객한테 우리가 팔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도미니크는 주유소이기 때문에 주유소 같은 매장은 페트로 된 형태만 판매합니다. 혹은 나는 여기에는 페트는 안 팔겠다 하고 랜드마크에서 마크를 떼면 팔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설명한 것처럼 초기 라운드에서는 이런 것까지는 수정을 못하게 활성화가 안 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좀 더 고급, 어드밴스 과정에는 이런 것들을 조정하면서 매출액이 달라지고 굉장히 판도가 바뀌게 됩니다. 판매하던 곳에 판매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디에다 팔 것인지, 이 제품들은 이제 더 이상 이쪽에는 판매하지 말자, 그런 내용들을 결정하는 소위 말하는 카테고리 관리에 관련된 의사결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측 탭이 있습니다. 예측은 말 그대로 미래 얼마나 팔릴 거냐, 예측을 하는 것입니다. 예측 증감이 5%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별 수요가 나와 있는데 주별 수요는 지난번 라운드에서 실제 값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제품별로 여기에다가 5%씩 증가 혹은 감소. 이렇게 되면 이 숫자가 바뀝니다. 다음 향후 6개월은 지난번에 비해서 지금보다 더 팔릴 것인지 덜 팔릴 것인지 그러한 내용들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흔히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측을 높이면 수요가 올라가는 거 아닌가 하는 질문을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가 되어야 합니다. 즉, 수요가 올라갈 것이라고 예측이 되면 이 예측을 올려야 되는 것이지 예측을 올린다고 실제 수요가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기업을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기업에서 수요 담당자가 아무 특별 사항이 없는데 수요 예측값만 올렸다고 해서 실제 판매가 증가하느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예측이라는 것은 실제로 물건 판매가 늘어날 것이라고 판단되면 그 사실을 모든 부서한테 다 알려주기 위해서 예측을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떨 때 예측이 올라갈 수 있느냐 보면 판매 마케팅에서 프로모션이 있다고 하면 수요가 일부 올라갈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프로모션 계획이 있다고 하면 그걸 반영하면 수요가 올라갈 것으로 판단해서 예측을 올리는 것이지 여기서 예측값만 단순히 증가시켰다고 수요가 증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약 현황부터 주문 관리, 카테고리 관리, 예측, 판매를 맡고 있는 분이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결정을 위해서는 이전에 우리의 능력치를 볼 수 있는 실적값과 보고서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타임라인의 이전 라운드로 가서 보면 대시보드와 여러 가지 보고서들이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보고서 세션에서 다시 설명이 나옵니다. 간단하게 대시보드라는 것은 그래프로 한눈에 빨리 보고 어떻게 되고 있구나를 보기 위한 일종의 성과 지표들을 그래프로 나타냅니다. 혹은 최고 점수하고 나의 점수하고 서로 비교해서 우리가 얼마나 뒤떨어져 있고 얼마나 더 갭을 메꿀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어떤 벤치마킹 데이터로 삼을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보고서는 고객, 완제품별, 고객 제품별 보고서들이 있습니다. 보고서도 각각 눌러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보고서는 나중에 한꺼번에 보고서 세션에서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판매 역할을 살펴봤습니다.